안녕하세요. 시네카우 데뷔작 리뷰의 진행을 맡은 손민우라고 합니다. 예, 최 선배입니다. 한 달 전쯤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황해철 역할을 맡으신 이제 유해진 배우님의 초기작들 중에서 무사라는 영화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간략하게 무사라는 영화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즉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는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세 개의 제국이 지나쳤는데 송원명이죠. 근데 이제 원명 교체 시기에 명나라로 바뀌면서 계속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원나라에게 오랫동안 충성했던 고려의 사신단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신단들이 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신단들이 많았는데 그 사신단들 중에 어떤 한 사신단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렇지 않을까 라는 픽션을 이제 무사에 담은 거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사실이지만 그 무사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줄거리들은 픽션에 가까운 거죠.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왔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배님 먼저 영화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죠. 어렸을 때니까 2001년도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주진모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었고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가장 멋있게 나오는 영화가 아닐까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남성 영화 김성수 감독, 김원빈 감독 뭐 이런 감독들의 남성 영화의 선상에서 아주 굵직한 영화였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영화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최근에는 이 영화를 느와르적인 맥락에서 봐도 되겠다라는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몰랐었던 영화고 이번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알게 된 영화인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한 거지? 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좀 약간 황당했었어요. 느와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느와르라고 하면은 보통 마피아나 대부 이런 영화에서 이런 범죄 영화에 느와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느와르는 먼저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멋있으면 내용의 기승전결이 개운치 않아도 멋있어. 느와르로는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냥 그렇죠. 괜찮네 이러면 거기 뭔 그렇죠. 똥이 담겨 있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와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막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소비하는 거예요. 멋있어. 그러니까 총 한 발로 죽일 수도 있는데 주인발 형님은 롱코트를 걸치고 막 쏘잖아요. 그건 스타일이죠. 아니 총 쏘는데 명중률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총 쏘는데 롱코트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스타일을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 민우 씨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냈을 때 이 영화가 좀 지루하다. 너무 지루했어요. 네. 어땠어요? 왜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도 차 이런 거는 물론 너무 큰 갭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드라마 액션, 느와르 이런 거 다 빼더라도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하나는 드라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라마 액션이라는 장르보다는 영웅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전투 속에 칼을 휘두르고 자 이제 찍으세요. 지금이 포토 타임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거나 이제 마지막에 안성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굿바이 손 흔들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은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변명을 하자면 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성수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수 감독의 영화도 느와르적인 맥락에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느와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난 느와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자의 영화인 거죠. 남자의 영화. 그때 당시의 남성적 아이콘들을 잘 배치해 놨어요. 그런데 김성수 감독이 그나마 이 느와르적으로 확 못 펼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느와르를 살짝만 보여준
장치가 뭐였냐면 안성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노련한 게 이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안성기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무사가 달성해야 될 느와르적인 효과는 줄어든 거죠. 네. 네. 너무 현실적이고 그렇죠. 딱 직관력이 딱 좋아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느와르 장르로서 실패한 크게 두 가지 계기는 포인트는 몽골이 너무 나이스했다. 아하. 두 번째는 안성기 선생님이 너무 이성적이었다. 유성수 감독님이 여러 고민 끝에 절충한 지점이 바로 이 영화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봉오동 전투에서 유해진 배우님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고 그 배우님의 초기작으로 무사를 선택했잖아. 네. 두 영화 다 전투를 다루고 쫓기고 이런 내러티브인데 그 두 영화에서 나오는 전투들이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 일단은 무사에서의 액션은 그냥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명분이라고는 만들어놨지만은 사실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은 듯한 바지 명분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일본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한 그런 명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그냥 눈앞에서 뭔가 내가 살고자 하는 전투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또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점으로 넘어가는 전투다 보니까 더 감명 깊게 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봉오동 전투에서의 액션이 무사하고 같은 그런 단순히 생존을 위한 액션이었다면 전 보다가 중간에 아마 영화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봉오동 전투에서 중요한 건 내러티브죠. 이야기 그 자체죠. 그 스타일이 아니라 무사에서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스타일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액션이 설령 과잉되더라도 봉오동 전투에서 막 유해진 이제 황해철 그 사람이 칼을 막 휘둘러더라도 우리가 그 액션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이 일련의 전투의 한 상황에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명분을 관객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해철의 칼부림은 물론 영화적으로 보기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전투의 시퀀스 중에 하나이지 스타일을 돋보이기 위한 뭔가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사하고. 그럼 선배는 그 무사와 봉오동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명분, 둘 다 명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명분에서 이 두 가지 명분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바지 명분이라고 했지만 무사도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명분이 있죠. 근데 그냥 돌아갔으면 됐는데 환영받는 귀향이고 싶어 했던 거죠. 주진모가. 네. 그리고 공적을 올리고 가고 싶은 귀향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적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은 윗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신분 구조.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공주를 구한들 내 생명과 내 부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했고, 반면 이제 봉오동 전투는 이 명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명분이에요. 조국 그렇죠. 독립이니까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네, 그렇죠. 근데 그 둘 사이의 핵심은 뭐냐면 명분을 밑에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징화 시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무사에서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상징이 없었던 거예요. 공주라는 존재가 너무 먼 거야, 무사는. 그렇죠. 그리고 남의 나라니까. 네, 그렇죠. 남의 이제 밑에 있는 무사들은 그 병졸들은. 근데 반면 봉오동 전투에서는 황해철이 적당히 하고 갑시다 했던 사람한테 땅이라는, 너 이렇게 가면 농사지을 땅이 너 한 떼기라도 있냐, 이 땅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디디고 설 수 있는 그 명분이 아주 사물화된 걸로 딱 주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상징이고, 두 번째는 유골함.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 사라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생산해내야 되지 않냐, 지켜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전투 중에서 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작전을 하면서도 별동대를 만들어서 먼저 보내잖아요. 그 유고라는. 그러니까 이 명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고, 뭐 심지어 히틀러도 명분이 있었어요. 전쟁을 벌일 때는 있었겠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건 그 명분을 되게 사물화시키는 거, 상징화시키는 거를 되게 잘했단 말이죠. 리페슈타를 기용을 해서. 근데 봉오동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황해철이라는 사람이 주변 부하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명분이, 우리가 지금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관객들도 이들의 투쟁과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팀박질과 이들의 어떤 전투들이 공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공감해. 확실히 공감선이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선배가 이제 저한테 그 적혀 있는 빨간색 글씨 네. 질문할 타이밍입니다. 네.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전 유해진 씨를 이렇게 뭐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또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뭐 우리나라의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잘하죠. 네. 그런데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가진 힘은 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성. 배우라는 직업을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배우가 있는 것 같고, 배우가 연예인이고 스타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셀러브리티의 삶을 선택한 배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보기에는. 연예인. 예, 진짜 연예인.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은 전자이지 않은가. 진짜 배우.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일상을 늘 투자를 하는 거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래서 굳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배우로서 하나의 일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스타로 보거나 스타일이 없다고 보거나 뭐 화보에 안 찍히거나 뭐 파파라치가 안 따라다니는 거나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민우가 이제 무사를 자꾸 답답하다고 얘기하니까 갑갑해요. 네, 갑갑하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 두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리더십의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어떤 리더십의 차이가 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것 같아? 일단은 주진모 씨가 너무 무능력해요. 최 장군. 네, 너무 무능력해서 용호군의 이제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 자신의 그런 공명심에 앞서서 부하들이 싹 다 죽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이게 군대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능력한 장군이 부하들을 뭐 다 죽인다고 그런 말 그런 있잖아요. 말 있죠. 네. 있죠. 진짜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차세대 리더로 이제 누구였죠? 부관. 멋있는 네, 아니 부관. 아니 부관 말고 창 누구였죠? 정우성.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정우성 배우가 차세대 리더로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더 쪼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별게 아닌 안성기 배우님이 계속 현명한 이야기들을 해대니까 그렇죠. 빡쳐. 그러니까 자꾸 탈선을 해. 그래서 부관이 자꾸 달래고 이러는데도 삐져가지고 막 나가버리고, 그다가 부관이 또 그거를 또 사람 되게 만들려고 멀리 못 갔을 거야 이러면서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나은 거는 이 무능력한 이 장군이 이제 점차 이제 좀 바뀌어 나가는, 영화 말미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책임져 왔던 것들을 또 이제 그 리더격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은 그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제 뭐 더 이상 배수에 지내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몽골 장군이 그 예법을 살리겠다고 땅 파서 우물짓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밀어버렸으면은 그 거기서 재단 올리고 이러지만 않았어도 다 죽었을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든 것. 그 상황에서도 심지어 공주를 지키겠다고 그 난리 생쇼를 하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못 갔나 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아니, 상황이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자책하지 하락상 될 말고. 것 같아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 리더십과 네. 수평적 리더십의 차이거든. 네. 근데 봉오동 전투에도 분명히 계급이 있어요. 있죠. 이장하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장하가 황해철한테 형님이라고 했고 황해철이 이장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제 전투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제까지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네,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함께 전투에 참가한 거예요. 그럼 이장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빅피처를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주니까 너가 제일 똑똑하구나. 공유된 신념 아래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사의 리더십은 구조적 리더십인 거죠. 계급적 리더십이고. 근데 이 계급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려면 윗선이 그 계급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벌써 낙하산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헐리우드 액션 전투 영화에도 많이 이런 문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갓 임관한 소위와 노련한 하사관의 뭐 대립. 그리고 하사관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갓 임관한 소위가 경험을 쌓고 결국은 중대원들이 다 같이 살아서 돌아온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무사에서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 계급이 곧 깡패니까. 그 신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귀족 사회였으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정우성이 아무리 거기서 창을 잘 다뤄도 정우성의 신분은 거기서 노예거든. 노예. 그것도 자유민으로 해줬는데 그걸 또 막 아니죠. 기를 쓰고.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전달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무능력과 능력을 떠나서 참 진짜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참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극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네, 이상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